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냐가 중요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의 말이죠. 오늘 책으로 통통에서 함께할 책은 바로 이 넬슨 만델라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김희경 저자가 펴낸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입니다. 빈곤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먼저 책 속의 영상을 보고 본격적인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유누스는 보석상을 하는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며 미국의 유학과 세계여행을 다녀오고 경제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경제학과 교수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위해 사회운동가가 되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유누스는 그라민 은행을 만들고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세계를 놀라게 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0이 넘은 지금도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유누스 같은 사회운동가를 꿈꿀 수 있으며 우리 모두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네, 무함마드 유누스의 꿈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라민 은행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꿨는데요. 정해진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무함마드 유누스.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를 펴내신 김희경 저자와 또 SDU 두 분 패널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는 내가 꿈꾸는 사람이라는 그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는 시리즈 중에서 사회운동가를 소개하는 책인데요. 그 사회운동가는 뭐 인권이나 뭐 환경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유누스는 되게 독특하게도 경제 분야에서 그 사회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 유누스는 그 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농촌이나 농민들에게 담보나 어떠한 그 신용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들의 자립 의지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만들었는데요. 그 은행을 만들어서 결국 2006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등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30년간의 그 투쟁과 그 기록을 다룬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더 궁금해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그 담보도 없고 직업도 없는 일반 서민들이 이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리 대금업자로부터 이제 높은 이자를 받게 되고 그것은 이제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빈곤이 악순환이 되면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이제 대출 제도를 설명 변수로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이 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그 uncertainty라고 하죠. 불확실성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것까지 보장을 해줄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라민 은행 의료센터도 만들고요. 뭐 그 의류회사도 만들고 뭐 다농 요구르트, 뭐 그라민 폰 레이디. 그래서 그 빈곤이라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다 해결함으로써 교실에서만 접하던 그 경제학의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여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이 통계학 강의까지 해서 너무 재밌게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저는 한 15년 전에 그 중국의 고리대금업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는 중국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 금융기관으로서 어떤 그 작용을 했는가를 보는 적이었는데, 빈곤층이 없는 나라는 없죠. 예, 세계 어느 나라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빈곤층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절대 빈곤층이 어느 정도의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일 텐데 사실 그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우리한테는 조금 먼 나라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역사적 발전 과정도 다른 나라에서 이 절대 빈곤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네, 우리 저자께서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했지만 그래도 또 어떤 계기로 이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를 펴내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2007년도에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2007년이 대학생이셨구나. 제가 네. 대학교 3학년 딱 마친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빈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한 100일간 정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학부 때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늘 계속 고민이었어요. 이 경제학과 내가 이렇게 접하는 현실들은 너무 좀 다른데 이걸 나는 학문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떠난 여행이었는데 그때 갔던 곳이 첫 번째 갔던 곳이 그라민은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라민은행에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라민은행에 있던 그 대출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용기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배워왔던 경제학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기록들이 되게 운 좋게도 좀 책으로 엮어졌는데 그때 엮어진 책은 어른용 그 책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할 기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도 이런 신용을 가지고 그 논문을 썼고 이런 주제가 되게 금융에 대한 주제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 책으로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기회에 또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그라민은행과 유누스를 소개하면서 사회운동가라는 그 일이 좀 더 보람되고 좀 더 사회에 좀 더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시다가 사회운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네네. 되셨군요. 어떻든 이렇게 경제, 금융 이런 쪽이 사실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아니면 또 저자를 만나면 이것은 한번 꼭 같이 나눠보거나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눠주세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경제를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자기의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좋은 곳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저자는 자기가 가진 전공 지식에서 밑에를 쳐다봤을까라는 것이 조금 상당히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월스트리트를 한번 걸어보는 것이 꿈이었을 그 경제학도도 있을 것인데 방글라데시도 여행이 아니고 방글라데시에서도 그 가장 어려운 계층을 봤다는 것이 글쎄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가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용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시 저자가 방글라데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인연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저거였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 방글라데시에 가기 전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나요? 네. 저희가 여행을 한 100일 정도 갔는데 준비를 300일 정도를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 기간보다 3배의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게 보통 여행이 아니고 저희가 신문 기사를 쓰고 갔던 그 여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인터뷰를 다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되게 중요했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대답의 그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지역도 갔는데 그 지역은 그래도 한국에서 정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나름의. 근데 방글라데시는 한국에 정말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한국에 이주노동 와 있는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수원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계속 붙잡고 물어봤어요. 이 나라 가면은 저희가 옷차림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나라 지금 역사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다던데 현재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들어달라 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다 습득을 하고 갔어요.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네.
우리 최 교수님은 또 궁금하신 게. 그 작가님의 이력을 보니까 금융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석사는 경제인류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인류학이나 문화인류학은 많이 들어봤는데 경제인류학은 좀 생소한 분야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경제인류학에 대한 소개와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책 소개에는 제가 전공했던 것과 책 내용이랑 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인류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논문은 경제인류학 쪽으로 썼고요. 그 학과는 문화인류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인류학을 제가 공부했던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경제학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그 경제학 그 원서에는 보면은 그 사람은 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되게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뉘앙스가 많이 경제학 원서에는 묻어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희 과거를 보거나 현재를 봤을 때도 인간은 꼭 그렇게 경쟁하지 않더라도 협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경쟁이고 남을 짓밟기보다는 좀 더 협력해서 사는 게 좀 더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인류학이라는 부분이었고요. 경제인류학은 경제학과 다르게 좀 인간에 대한 그 정의를 조금 다르게 내렸어요. 그렇게 경쟁이나 아니면은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좀 더 효율성보다는 어떠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성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다 오늘 책보다는 저자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또 읽으시면서 또 본인들의 어떤 전공이나 전문 분야에 관련돼서도 또 연관지어서 또 나눠보실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 네. 그 대금업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됐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중국의 고리대금업을 쓸 때 보니까 세계 각국의 그 대금업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초반에는 거의 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그 절대 빈곤층은 사실은 국가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난은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생각하는 그 가난에 대한 해결 방책은 대다수 백성들이 어떤 천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는 정책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빈곤층이 있을 때는 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절대 빈곤층을 해결하는 데는 국가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특정한 기관들이 관여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종교단체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의 그 주무대인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아무래도 주무되겠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그 이해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많은 부분 이슬람 종교가 언급되어 있지만,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대금업이 조금 더 잘 됐던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런 교리를 이용해서 더 나쁘게 작용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슬람과 이 방글라데시의 그 대금업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 만나서 근데 그람연행에서 물어보면은 되게 반반으로 나뉘거든요. 한쪽은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특히 농촌에 있던 사람이나 그것에 대한 혜택을 입었던 뭐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반대는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그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그 교리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 은행은 0%의 이자를 예금을 받고 뭐 돈을 빌릴 때도 그렇고, 그렇게 그게 딱 교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종교와 맞지 않는 체제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책에서도 언급돼 있듯이 그람민은행이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원, 이슬람 사원과 그 사원에 있는 그 랍비와의 그 관계들을 보거든요. 그 근처에는 절대 은행을 만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누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가 90% 이상이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농촌에 있는 고리대금업자는 종교가 뭔지 한번 물어봐라. 그들의 종교도 이슬람이다. 근데 왜 그들은 고리대금업자가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예, 그 그라민은행이 하는 그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 최 교수님은 예, 저는 이제 전공이 보험과 리스크 관리 쪽이라서요. 실제 그 보험 분야에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인슈런스 소액 보험 제도가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크레딧처럼 무담보, 무보증, 소액 대출처럼 그 적은 보험료를 내고 이제 그 빈곤층, 저소득층,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보장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마이크로 인슈런스 제도가 2008년에 도입이 됐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 책을 쓰여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필리핀, 인도도 이 마이크로 인슈런스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에 있는 보험사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세계를 선도하는 외국의 이제 유수한 보험회사가 이제 지원 차원에서 마이크로 인슈런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마이크로 인슈런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게 일단 통계가 없어요. 그 극빈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통계가 있어야만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언더라이팅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민영 보험사, 일반 보험사에서 이거는 이제 수익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이제 사회 보장 차원이다. 그래서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가 이런 보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제 보험업계 쪽에서는 이런 보험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반 보험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수익 기반 모델도 만들어주고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그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이미 다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인슈런스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제 보험사를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보험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활성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유누스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끈따끈한 어떤 경제 수업까지도 오늘 참 이렇게 잘 이끌어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책에 이제 이 방글라데시의 현실도 그렇고 가난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절대 빈곤층의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가난. 우리 저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난. 네. 가난 뭐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그쵸.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저는 가난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은 그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절대적인 빈곤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거나 또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가난이 있는 반면에 그 두 번째는 그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풍족해도 정신적으로 어떠한 가난을 느낀다거나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모자람을 느낀다거나 했을 때 그 되게 풍요 속에 그 빈곤을 느끼는 상대적인 그런 가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라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보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은 걸로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그 절대적인 그 빈곤이나 절대적인 가난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 방글라데시에 그 되게 독특한 그 대출이 있어요. 그 베거론이라고 그 극빈자 대출이라는 건데 거기는 이자가 0%예요. 0%로 이자를 빌려주고 돈을 갚는 건데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그 돈을 빌려주는 건데 제가 그 베거론 하는 할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분의 상황이 정말 그 처참하고 비참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고 거기서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찍는 것조차 그분한테 뭔가 폐가 되고 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라민은행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방글라데시의 그 정치적인 부분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빈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상대적인 그런 가난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 힐러리가 그 클린턴 힐러리죠. 그분이 한번 그라민은행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출자 여성분들을 다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들이 되게 백인 그 여성분이 오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그 힐러리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했더니 딸이 1명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여성분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딸이 하나밖에 없대. 우리는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네. 또 힐러리한테 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소가 있습니까? 기르고 있는 가축이 있습니까? 했더니 가축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또 웅성웅성하면서 나는 소가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직업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힐러리가 예전에는 직업 변호사였지만은 지금은 남편이 대통령이어서 지금은 대통령 부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안타까워라. 일도 직업도 없다니 나는 일이 있는데 이러면서 되게 자기네들끼리 되게 좋아하면서 했었던 그런 그 장면이 묘사된 기사를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도대체 그 가난을 정의하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더 부자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이 여성의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다시 또 그 방글라데시의 여성과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남편이 함께 은행에 가야지만 여자들이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슬람 문화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두 분 교수님께서는. 우리 이 교수님께 중국에서의 또 여성의 어떤 지위와 또 인식과 또 차이가 있죠, 이게? 예, 그렇죠. 지금 당대 우리 특히 한국 같은 우리 이런 환경에서 지식인들이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 하나가 그 이슬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슬람을 너무 편향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그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두 가지 편견을 깨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이슬람도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까 어떤 그 파에서는 모두가 그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식사할 때도 계속 바닥에 앉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하고의 이제 문화적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왔으면은 미국 법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햄버거 집에 가서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몇 사람이 모여서 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왜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적어도 밥 먹는 시간 동안만은 그 어떤 사회적 신분을 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테이블에 앉을 수 없을 환경일 때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위생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한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가장 소중한 것을 만질 때는 손으로 만진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한 사람을 만질 때 젓가락으로 만지거나 포크로 만지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이제 얼마나 그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특히 가장 이제 말하기 어려운 게 이슬람에서의 그 여성에 관한 부분. 아마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반영을 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생겼을 것이고, 그 차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시시여비를 가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슬람 여성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자꾸 내 관점에 의해서 평가될까 봐서 그것이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시 교수님. 저는 그 질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성차별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또. 그 전에는 성차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들었던 과목 중에 제일 재미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여성학이라는 과목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각나는 건 없는데 딱 두 가지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딱 그 강의를 들어갔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성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여성학은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성학이 있으면 남성학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결국 남녀가 똑같이 평등하게 하기 위한 인류학, 인간학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필요악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 성차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 등을
이제 평등한 구조로 가기 위한 학문으로서 여성학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을 받고요. 또 하나는 거기 그 공부할 때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개인의 능력 차이, 개인의 차이로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면접 자리에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질문이 여성인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써먹었던 게 그거는 편견이시고 그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면접에 합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이슬람이나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의 그런 여성의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이제 고유한 문화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하듯이 변화하는 한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5사람을 모아야만 2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식, 바로 이 그라민은행의 독특한 대출 방식인데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은 그냥 개인으로 가서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라민은행에서 그 돈을 대출을 받으려면은 개인으로 가면은 절대 빌려주질 않아요. 단체 그룹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네. 5명의 그룹을 지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5명도 가족이 한 명이라도 포함돼서는 안 돼요. 예,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5명, 그 경제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가서 한 명의 리더를 뽑아요. 리더를 뽑고 그 리더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룹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조건이 있는 거죠. 네, 아까 예, 이야기한 네, 것처럼 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그리고 샤워나 아니면 목욕이나 그런 먹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되게 교육을 많이 받고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테스트에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교육을 받고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근데 융자는 그렇게 개인한테 그런데 주는데 책임은 그룹으로 지게 해요. 그룹으로 지게 하고, 처음에는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먼저 융자를 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2명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이 6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잘 갚아 나가는지를 보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그룹의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의 그 능력과 책임을 동시에 지게 하는 그런 구조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독특한 방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직접 연락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 그라민은행과는 정말 다른 그 방식이잖아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보충 설명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이제 5명이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개개인에 대한 그 신뢰가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민은행에 보니까 상환율이 97, 98% 정도 되는 게 그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로를 믿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는 한데, 그 2009년에 우리 그 서울의 주요 역에 보면 그 개찰구가 없어졌어요. 그 승차권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무임 승차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승차권 검사를 안 했더니 오히려 그 적발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믿음으로써 이런 그 그라민은행의 상환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금융 산업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금융 분야에서 핫 이슈는 그 금융 소비자 보호인데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융 소비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가 철저히 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상품을 구입했을 때 뭐 불안전 판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금융 분쟁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금융 소비자 교육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1980년대에 이미 그라민은행은 이런 금융 소비자 교육을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만 대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최 교수님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 교수님도 한번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방식은 그 소액일 때는 성공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1800년대 전에
그 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을 이제 중국 쪽에서 제한적으로 그 접촉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광동성 지역에서 대개 한 10명에서 20여 군데 그 상점을 정해서 그 사람들만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 광주 상인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금융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면에서 생각하면은 신뢰도를 굳건히 하게 만들었는데 경제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 어느 한 상점이 부도가 났을 때 연쇄적으로 나머지 상점이 다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 나중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편 전쟁 배상금을 이 사람들한테 물리게 되었는데 결국 그 일세를 풍미했던 광주 상인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누스가 만들었던 이 저거는 교육과 더불어서 아주 소액의 초보적인 그 경제 규모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규모가 좀 커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방식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이런 방식도 개라는 게 있잖아요. 개도 규모가 커지면은 개주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저 바로 그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신뢰도, 개인 간의 관계,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은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험도는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자께서도 그러면은 직접 가보셨다고 하셨죠? 네네. 네,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그 책으로 접했을 때 그 도시에 있지 않고 농촌에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농촌에 있어서 진짜 놀랐어요. 저희가 다카에 있는 본부에 가서 저희도 약간 교육을 받고 그 현장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갔던 지점이 살랑가 지점이었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보그라라는 그 치타공이랑 좀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살랑가 지점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희가 다카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한 6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또 거기서 내려서 또 릭샤라는 게 있는데 릭샤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한 8시쯤 되더라고요. 되게 어둑어둑할 때 그 지점에 들어가게 돼서 정말 시골에 있구나, 정말 농촌에 있는 지점이구나, 농촌을 위한 은행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1층은 그 마을 지점이 있는데 1층은 은행이고요. 2층에서는 그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죠. 숙소인데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은행은 되게 이렇게 유니폼도 있고 되게 깔끔하고 컴퓨터도 쫙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라민은행 마을지점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책상만 하나 네. 있어요. 하나 있고 직원들은 다 대부분 현장에 투입이 돼요. 현장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따라다녔는데 그 직원들의 그 헌신에 또 되게 놀라웠고 저희가 예전에 그라민은행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라민은행 이렇게 하면 유누스를 떠올리게 됐는데 그라민은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는 그 그라민은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유누스라는 분보다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성실한 모습 그리고 되게 당당한 여성 대출자들의 모습 그리고 되게 풍요로운 그 농촌의 풍경들을 저희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밑줄 쫙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공감이 되거나 혹은 독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문장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먼저 낭독 부탁드릴게요. 이 교수님부터. 네. 저는 아까 우리 말하는 중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145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기준을 해놨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준으로 필요한 목록, 그거를 10개를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에 대한 그 각 나라의 기준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몇 평 정도의 아파트, 몇 cc 정도의 차, 이런 걸 얘기하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어 한 개는 할 줄 알아야 되고, 무슨 책을 한 권 읽어야 되고, 이렇듯이,
근데 이곳에서 정해놓은 가난을 벗어나는 이런 그 10가지를 보면서 사실 이 안에서는 개인이 극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을 마신다. 이건 국가가 해줘야 되는 문제지. 네. 네. 자녀가 건강하면 학교를 다닌다. 학교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이지. 오랜 시간 그 거리를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아마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라민 은행이라는 것이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과연 발을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인지 지금 조금 그런 시험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글라데시의 역사, 사회, 문화를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문장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 이제 최 교수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라민 은행의 특징이라는 게 그 소액 대출에 그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 우리의 결심 16가지, 그라민 16계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마음에 와닿는 내용 읽어보면 뭐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허름한 집에서는 살지 않는다. 채소를 재배해서 먹고 남는 것은 판매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이를 적게 갖고 지출을 줄인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교육 비용을 충당한다. 뭐 깨끗한 우물에서 기러운 물을 마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저항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집단 투자 비율을 늘려나간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고 특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 은행에서 규율이 깨진 것을 보면 바로잡는다. 신체를 단련하고 모든 모임에 단체로 참가한다라는 그 그라민 16계명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자분께서도 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또 육성으로 한번 직접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두 군데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앞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거랑 좀 연관 있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 170페이지고요. 빈곤은 평화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이로 인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 자체가 평화운동이니까요. 네, 이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9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꿈이어도 좋아요. 주위에서 그 꿈을 비웃고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꿋꿋하게 지켜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몽상가와 모험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저자가 부분인데요.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저희 그 청소년들을 가끔씩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청소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꿈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선생님, 승무원, 뭐 연예인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꿈과 직업은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꿈은 직업이 아닌 것처럼 그 유누스가 어떤 은행가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가난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우리 사회에는 좀 다른 상상력? 이런 좀 몽상가나 모험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문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어떤 책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더욱더 유익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이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책은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룰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줘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자는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몸소 실천한 소통의 리더십을 소개하며 정치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정치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가치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책은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과 자본주의의 미래입니다.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라민은행의 창립자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는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 최초의 선구적 모델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무담보 소액대출 후원 제도를 통해 빈곤과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업을 세우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14살 인생 멘토 2권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낸 사람들의 인생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의 인생 보고서를 담았습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14명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 이야기는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목표를 위해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를 보다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유누스도 그라민은행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을 믿으면서 또 편견과 싸워 맞섰는데요. 저자께서도 또 유누스가 겪은 사람들 간의 신뢰 또는 이런 신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 첫 번째로 유누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신뢰, 신용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보통 뭐 건물을 얼마 가지고 있고 뭐 땅을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가진 신용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또 신용 등급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빈곤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만 철저히 믿었다는 점에서 좀 신용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그라민은행 만들기 전에 유누스가 사람을 믿었던 부분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유누스가 이 은행을 만들기 전에 1970년도에 되게 대홍수가 났었는데 이때 유누스가 되게 충격을 받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된 모습에. 그래서 대학교 교수를 계속 하면서 동네에 가서 종자 연구를 해요. 쌀이나 이런 벼에 대한 되게 좀 더 수확이 많이 나는 종자 연구를 하는데 이 종자를 들고 사람들한테 갔더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농사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교수가 어떻게 농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훈계를 하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왜 나를 안 믿어주냐 이렇게 했을 텐데 유누스는 화를 내지 않고 꿋꿋하게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 실제로 증명을 해냈거든요. 그 종자가 좀 더 우수하다는 것을. 그걸로 봤을 때 농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이들도 나를 믿겠지라는 그런 신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적이게 봤어요. 네, 또 유누스의 업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또 이런 인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기업 또 사회운동가에도 많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 한번 좀 나눠주세요. 네,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 사회운동가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회운동가라면은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조금 불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주는 사람일 텐데, 우리는 쉽게 사상적 프레임에 가둬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사회운동가가 상당히 성장하기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어떤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불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주려고 그럴 때 결국 공적인 자금으로 그곳에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마치 자신의 사기업인 듯이 그 공금을 착복하거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당대를 사는 모든 지식인들이 다 사회운동가가 되어서 철저한 개인의 의식혁명으로부터 그러다 보면 굳이 누구 특별한 이름을 거명하는 사회운동가 없이도 아마 사회가 잘 굴러갈 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운동가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함석헌 선생이 가장 그 전형적인 사회운동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전통적인 그 문화를 굳이 파헤치지 않고도 제 기억에 함석헌 선생 보면 항상 그 전통 한복에 하얀 한복에 그 수염을 흩날리면서 우리 문화와 잘 접목된 그 서양의 종교를 해석하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많은 사회 운동가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이런 사상적 프레임을 그 피해가는데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뭐 사회적 기업, 사회운동가? 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아이들과 그 한남동에 있는 병원에 다니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거기서 낳고 진료도 계속 거기서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뭐 예방주사도 맞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진료를 끝나면 그 병원 근처에 만두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만두를 빚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허름한데 항상 만두를 사 먹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병원 갈 때 진료 끝나고 만두 데이트라고 하거든요. 만두 데이트 하자. 그럼 너무 좋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를 한 10년 동안 갔는데 지금도 그 남편은 만두를 빚고 부인은 거기에서 이제 라면도 끓여서 팔고 서빙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기를 이제 진료 끝나고 만두집에 갔는데 그날은 아저씨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만두를 빚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안 계세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시골에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내려가셨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누구냐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서빙을 하고 계세요.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런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밝은 표정으로 너무 신나서 일을 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두 분이 하는 대화를 들어봤더니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그 할아버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점심 드리고 약간의 이제 차비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신나서 일하는 걸 보고 우리도 마음이 그 만두를 보면서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나오면서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사회적 기업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실천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끝으로 우리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를 정리해 주시는 개념으로 우리 각각 교수님께서 1분 서평 해주시면서 또 누구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지 한번 같이 나눠주세요. 우리 이 교수님. 예.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빈곤 없는 세상이 되려면 결국 어떤 공적인 힘에 의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들의 의지를 북돋워 주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들의 의지를 북돋워 주는 것에는 무엇보다 교육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탐욕이 쉽사리 분출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난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단지 성실하고 근면하다고 해서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제가 부정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가난하고 가난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저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좀 더 실천적으로 자꾸 반복된 학습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청소년의 경험을 통해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야만이 사회 전반에 그 녹아져 있는 그러한 부조리한 가난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도. 예, 그 무하마드 유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교실에 있고 학교에만 있던 그런 경제학의 이론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실험된 것을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끊임없는 계획만 세우다 보면은 행동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만 많이 세우고 두는 잘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의 부제를 정한다면 그래서 저는 광고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Just Do It이라고 부제를 정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 다른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 짧은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자분께서도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꼭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약간 그라민은행이나 유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책이 사회운동가를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운동가라는 일이 청소년들한테는 많이 생소할 거예요. 사실 어른들한테도 생소한 일이죠.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레임, 그 사상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좀 불안정한 일을 하는 측면이 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가가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마지막 장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걸 좀 자세히 읽으시면은 사회운동가라는 좀 일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 어떠셨나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누스 빈곤 없는 세상을 꿈꿔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